우리가 흔히 뉴스에 나오는 수백억 기획 횡령 사건들 많이 보셨죠? 그게 다른 세상 이야기 같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터지는 사건들은 아주 사소한 경영적 판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법의 잣대는 대표님의 진심을 보지 않습니다. 배임과 횡령의 핵심은 돈을 훔쳤느냐가 아니라 대표님의 결정이 법인에게 손해를 끼쳤는가입니다. 이 방패가 없으면 대표님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매출 100억, 200억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오신 대표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법인을 일궈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일이죠. 그런데 제가 수많은 대표님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을 못 벌어서도 세금을 많이 내서도 아닙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검찰청 검사 앞에 앉아서 배임과 횡령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될 때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배임과 횡령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걸 미리 방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횡령할 생각도 없고 탈세도 안 하니까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 나오는 수백억 기획 횡령 사건들 많이 보셨죠? 그게 다른 세상 이야기 같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터지는 사건들은 아주 사소한 경영적 판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표님들은 억울해 하시죠. 내가 내 회사를 위해서 최선의 판단을 한 건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 하지만 법의 잣대는 대표님의 진심을 보지 않습니다. 배임과 횡령의 핵심은 돈을 훔쳤느냐가 아니라 대표님의 결정이 법인에게 손해를 끼쳤는가입니다. 매출이 100억을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직원도 늘고 외부 감사도 받고 이해관계가 많아지죠. 퇴사한 직원 또는 오해로 틀어진 거래처, 심지어는 가까웠던 동업자가 대표님의 그 선의를 범죄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리스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대표님들이 문제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정상적인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판단이 발목을 잡느냐? 아이러니하게도 대표님들이 그 회사를 너무 사랑해서 회사 잘 되라고 내린 결정들이 독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계열사 지원이에요. A라는 법인은 잘 나가는데 새로 만든 B법인이 좀 힘들어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 같은 회사들끼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 싶으시겠죠. 그래서 A법인의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거나 담보를 또 서줍니다. 혹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주기도 하죠. 여기서 바로 배임이 발생합니다. A법인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리스크를 졌거나 더 높은 수익을 낼 기회를 포기한 게 되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거래로 법인이 얻은 확실한 이익이 뭡니까? 대표님 개인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법인 자금을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인센티브와 복리후생이죠. 고생한 직원들 혹은 대표님 본인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는데 이게 정관이나 이사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혹은 대표님의 개인적인 경조사나 취미 활동을 영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법인카드로 해결을 했다면, 매출 100억대 기업에서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레이더에 걸리기가 너무 쉬워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리스크는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다들 대표님 최고라고 하시죠. 하지만 3년 뒤, 5년 뒤에 회사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이 세무조사가 터졌을 때 과거의 그 정상적인 판단이 오히려 범죄 행위로 재해석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무서운 단계예요. 아니 그럼 대표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대표자가 신이 성실하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믿고 결정을 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인정을 받으려면 과정의 투명성이 완벽해야 됩니다. 법은 대표님의 진심을 보는 게 아니라 서류에 남은 흔적들을 봅니다. 잘 나가는 회사에서 갑자기 이런 이슈가 터지는 이유는 명확해요. 첫 번째, 외부 감사의 강화입니다. 매출 100억 되면 회계법인의 깐깐한 감사를 받게 되고 전에는 넘어갔던 자금 흐름이 소명 부족으로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주주 갈등이죠. 동업자와 갈라설 때 그들은 대표님의 과거 결정을 배임으로 고소하면서 압박카드로 씁니다. 세 번째는 승계 과정입니다.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구조를 건드렸다가 법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대표님께 드리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 판단을 3년 뒤 나에게 악의를 가진 제3자가 봐도 정당하다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단순히 내 감이 그렇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 검토를 거쳤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이 되었는지, 이 방패가 없으면 대표님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적 용도와 공적 용도의 경계가 모호한 지출을 즉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격이 법인 자금 유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오히려 형사 리스크로 번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경영 판단을 기록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특히 거액의 투자, 보증, 계열사 거래는 반드시 이사회를 열고 반대 의견까지 포함된 회의록을
회계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 기록이 5년 뒤 대표님을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세 번째는 공격받지 않을 구조를 미리 설계하셔야 됩니다. 대표님을 보호하는 건 나는 정직하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내 몫을 가져올 수 있게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자금 회수 경로가 불투명하니까 자꾸 무리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게 배임과 횡령 리스크로 이어지는 겁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최근에 감액 배당 같은 구조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기술을 넘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본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회수하는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 절차만 완벽하다면 그 어떤 방식보다 깔끔한 방어막이 됩니다. 거기다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한 푼 내지 않고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십억의 자산을 절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업은 공격만큼 수비가 중요합니다. 매출 100억을 만드는 건 실력이지만 그 매출을 지키고 대표님의 명예를 지키는 건 구조예요. 에이,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방심이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우리 회사 상황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내부 결제 라인과 정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의 구조가 대표님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지 냉정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